저는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술편성처 산하영상검열실에서 송출 전 영상의 최종 점검과 재송출 로그 기록 정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 선전물과 기존 편성표 사이에 11분짜리 공백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상신하지 않고 내부에서 먼저 원본을 확인하려 한 지연 행위가 보위부 감사에서 걸리면 그날로 조사실에 불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야 했고 얼음 아래 물소리와 함께 중국 쪽 개 짖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발밑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박광혁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빈 의자만 남기고 사라지는 순서였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북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청사 뒤편으로 돌아가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층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첫 번째 철문이 있었고 전자키로 열고 들어가면 다시 안쪽에 당 조직비서가 관리하는 두 번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가로 4m, 세로 6m 정도 되는 방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형광등 3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벽면 전체에 모니터 12대가 4개씩 3줄로 걸려 있었고 그 아래 검은색 편집기 2대와 음향 믹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테이프 캐비닛이 천장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베타캠 테이프와 디지털 저장 장치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편집기 냉각팬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것과 섞여서 늘 같은 높이의 웅웅거리는 소리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되감을 때는 기계적인 삐삐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공기는 항상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테이프 플라스틱 냄새와 전자장비에서 나는 미세한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먼지는 매일 닦았지만 장비 틈새에서는 항상 다시 쌓였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전날 밤사이 송출된 방송과 편성표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시간순으로 프로그램명과 실제 송출 시작 끝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날 녹화된 모든 방송분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그것을 편성표와 분 단위까지 맞춰봐야 했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당일 저녁 방송 송출 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특별 지시가 있으면 해당 구간을 찾아서 편집 지점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주로 삭제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민군 장병이나 노동자들이 웃지 않는 표정을 지었을 때 시설물이나 장비가 낡아 보이는 장면들 말하는 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말이 꼬인 부분들이었습니다. 현지 지도 영상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발걸음이 잠깐 흔들리거나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진 프레임까지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중 집회 장면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거나 고개를 돌린 사람들의 얼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런 편집 지시서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몇 분 몇 초부터 몇 프레임까지 삭제하라는 기술적 내용만 있었을 뿐입니다.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성과 복종이 생명이었습니다. 한 프레임이라도 잘못 자르거나 지정된 시간을 어기면 그것이 곧 작업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았고 재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일절 개입하면 안 되는 업무였습니다. 지시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실행하는 것만이 요구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촬영한 제철소 현지 지도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총 46분 분량이라고 편성표에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파일은 35분이었습니다. 중간에 11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편집 지시서에는 이례적으로 해당 구간 완전 삭제라고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시간 코드는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삭제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원본과 편집본을 대조해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송출 전 최종 검토가 제 담당 업무였기 때문에 편집이 지시대로 정확히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원본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해서 개인 작업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11분짜리 삭제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열어보니 삭제된 부분의 최고 지도자가 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약 7분간 서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는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데 앞쪽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어색한 정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제 개인 폴더에 그대로 두고 다음 날까지 원본과 편집본 대조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갑자기 보이부 감사팀이 내려와서 편집실 장비를 통째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개인 작업 폴더를 열어보고 저장된 파일 목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감사팀에서 온 사람이 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파일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편집 전후 대조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조 작업이 끝났으면 왜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원본 파일을 개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편집 지시를 받으면 즉시 해당 구간을 삭제하고 원본은 중앙 서버에서도 지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대조 검증을 위해 따로 저장해둔 행위는 삭제 지시를 받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그냥 기술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조사실로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일을 계속했으면 저는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길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11분 공백 사건 이후부터 평양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술편성처 지하층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송출 직전 영상 점검과 재송출 로그 정리를 담당하던 그 영상검열실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 선전물과 기존 편성표 사이 11분 공백을 발견하고도 즉시 상신하지 않고 내부 확인을 시도했던 그 지연 행위가 문제가 된 뒤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출입대장의 변화였습니다. 전날까지는 인쇄된 양식의 이름과 시간만 적으면 되던 게 그날부터는 위에서 직접 내려온 듯한 굵은 글씨가 한 줄 끼어들었습니다. 당일 분량 영상 원본 열람자는 별도 기록할 것. 그 글씨는 우리가 늘 쓰던 볼펜 색깔이 아니었고 누가 언제 적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출입 절차가 조여지기 시작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자키만 찍으면 바로 열리던 첫 번째 철문이 그날부터는 카드를 대고 나서 몇 초씩 더 기다려야 열렸습니다. 빨간 불이 한 번 더 깜빡이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여는 당 조직비서도 예전처럼 열쇠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누군가와 짧게 말을 주고받은 뒤에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파일을 열어볼 예정인지를 미리 적어내야 했습니다. 그 종이는 아침에 제출하고 저녁에 실제로 연 파일 목록과 대조해서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개인 수첩이나 USB 같은 건 반입이 금지됐고 문 앞에 있는 금속 탐지기를 한 번 더 지나야 했습니다. 그 탐지기는 전에도 있었지만 소리만 나고 말았는데 이제는 소리가 나면 실제로 멈춰 서서 몸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일을 열고 닫는 모든 시간이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녹색 점이 생겼는데 그게 깜빡일 때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집 전 원본과 편집 후 완성본을 대조할 때도 예전에는 제가 혼자 확인하고 로그만 남기면 됐는데 이제는 대조 결과를 별도 양식에 적어서 위층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 양식에는 차이점 발견 시 즉시 상신했는가, 개인적 판단으로 재확인을 시도했는가 같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절차 변화보다도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전날까지 같은 층 다른 방에서 음향 자막 로그를 다루던 리명철은 여전히 나왔지만 예전처럼 제 방에 들러서 오늘 편성이 복잡하네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갑자기 사라진 영상기록계 박광혁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는데 그 의자 위에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마치 원래부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업무가 돌아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무렵 위층에서 내려온 보이지도원이라는 사람이 괜한 것을 묻지 말고 시킨 대로만 하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 말투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뭔가를 확인하려 드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층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예전처럼 편집실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제 책상의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책상 위 서류들이 제가 두고 간 각도와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필도 제가 펜꽂이 왼쪽에 꽂아뒀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를 확인하고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리를 뜰 때마다 펜의 위치, 서류의 각도, 심지어 키보드 위 먼지의 방향까지 기억해두고 돌아와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거의 매번 뭔가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일 열람 기록도 점점 더 세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았는지만 기록됐는데 나중에는 파일 안에서 어느 구간을 몇 분 동안 봤는지, 정지나 되감기를 몇 번 했는지까지 모두 로그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화면을 캡처하려 시도했는지,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려 했는지까지 감지되어 기록됐습니다. 제가 11분 공백을 발견하고 원본을 재확인하려 했던 그 행위가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집 전후 영상 대조 작업도 2중, 3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확인하고 로그를 작성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제 대조 결과를 다른 사람이 재검수하고 그 재검수 결과를 또 다른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편성표와 실제 송출 내용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가 몇 초인지, 왜 생겼는지, 누가 언제 발견했는지, 발견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모두 상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제가 11분 공백을 즉시 상신하지 않고 내부 확인을 시도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리명철과 저같이 그날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집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횟수, 시간, 장소까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 간단한 인사를 나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를 자제하라는 식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제의 균열이나 편성상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송출 직전 최종 점검을 담당하다 보니 중앙에서 급하게 내려보내는 특별 지시사항이나 갑자기 빠지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왜 들어오고 어떤 내용이 왜 빠지는지에 대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식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층마다 바뀐 새 열쇠, 출입할 때마다 울리는 경고음, 화면 구석의 녹색 감시 표시 등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너희는 이제 신뢰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박광혁이 6개월 전에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편집 전 원본을 너무 오래 들여다봤고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용히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히 생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체계적인 감시 강화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11분 공백을 계기로 우리 같이 송출 시스템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전면적으로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시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으면 박광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될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에도 출입은 바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자키를 대고 나서 빨간불이 2번 깜빡이며 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두 번째 철문 앞에서도 당 조직 비서가 안쪽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한 뒤에야 열쇠를 돌려줬습니다. 제 책상 위 서류들도 그날 아침에 또다시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필꽂이 안의 펜 순서까지 제가 둔 것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녹색 감시 표시 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제가 파일을 열고 닫는 모든 시간이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있으면 박광혁처럼 조용히 사라질 차례가 곧 올 것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층에서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리명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음향과 자막 로그를 직접 만지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된 11분 공백 당일의 기록을 다른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평소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던 편이었습니다. 그날 11분 공백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도 그였고 제가 즉시 상신하지 않고 원본 확인을 시도한 것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록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흔적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것은 11분 공백이 있었던 그날 오후의 제 원본 열람 시간을 다른 파일들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편집 전 원본을 연속으로 46분간 본 기록을 지우고 대신 일반 편성물 확인하는 사이사이에 5분, 6분씩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래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평상시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리명철은 그 대가로 제 출입 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향 로그를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출입 시간이 서버로 올라가는 시점을 몇 분씩 늦출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음향 동기화를 위한 시간 조정 기능이었지만 그걸 이용하면 제가 문제의 파일을 열어본 정확한 시각을 흐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 열람 기록 옆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직원이 관련 업무를 했던 것처럼 만들어서 저 혼자만 그 원본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손댄 건 11분 공백 당일의 개인 메모였습니다. 제가 편성표와 다름 재확인 필요 같은 내용을 적어뒀던 수첩을 먼저 치워야 했습니다. 그 메모가 발견되면 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즉시 상신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명철도 그날 자신의 작업 일지에서 11분 분량 누락 확인 같은 표현들을 지워야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 했다는 개인적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시가 덜한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에 이용하던 복도 대신 창고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어서 짧은 대화나 메모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출입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어긋나게 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루는 일찍, 하루는 늦게 들어오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리명철만이 위로 올라가는 일일 보고 시간을 약간씩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음향 장비 점검을 명목으로 보고서 제출 시간을 10-15분 정도 늦출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제 기록을 최종 점검하고 필요시 미세 조정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신 영상 최종 검수를 핑계로 그의 음향 관련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1분 공백과 관련된 위험은 둘이 나누어 들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조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자리에 없었던 시간대에 제 열람 로그가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10분 사이에 누군가 제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컴퓨터가 완전히 감시하에 놓여 있고 제가 없는 시간에도 누군가 제 업무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기록이 제가 조작한 다른 기록들과 시간대가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명철 쪽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의자에 보이 쪽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 잠시 앉아 있었다는 걸 다른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리명철의 음향 장비를 직접 만지고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록을 조작한 흔적들이 발견될 시점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제 서랍 안쪽까지 정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겉에서 보이는 부분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개인 메모들의 위치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11분 공백과 관련해서 제가 적어뒀던 의문점들, 왜 중앙에서 시간이 안 맞는다고 했을까? 원본에서 잘린 부분이 정말 있는 걸까? 같은 메모들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의구심을 기록해둔 것 자체가 체제 불신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더 안쪽 문서를 손대거나 기록을 추가로 조작할 계획은 중단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움직임이 모두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대신 그날로 준비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며칠 더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증거를 숨기고 국경 라인과 시간을 조율한다는 원래 계획 대신 이미 확보해둔 해산 쪽 루트로 최대한 빨리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리명철의 자리까지 직접 확인이 들어왔다는 건 그도 오래 두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기록해둔 조작된 로그들도 정밀 분석을 받으면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각되기 전에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에서 시간을 버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춘희의 외사촌이라는 남자를 통해 이미 기본적인 국경 정보는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당장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신호를 보낼 방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정도 더 내부 정리를 하고 신중하게 시점을 택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그런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의심받고 있다는 걸 확인한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모두 붙잡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리명철과 눈만 맞추고 최소한의 신호만 주고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고 창고 쪽 사각지대에서의 접촉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미리 정해둔 긴급 상황 시 탈출 절차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이는 것도, 복도 끝 감시 카메라가 제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건물을 나설 때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인 날은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겨울 끝물이었습니다. 양강도 쪽 강물은 겉은 아직 얼어 있었지만 가장자리는 이미 녹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내부 감시가 예상보다 빨리 조여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바로 북쪽으로 빠지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았으므로 우리는 먼저 공식 출장처럼 평안북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꺾이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춘희의 외사촌이라는 남자가 제공한 루트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지면 북한 말투를 크게 쓰지 말 것,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 붙이지 말 것, 전화기는 절대 켜지 말 것,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예, 아니요만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의 것이었고 우리는 그 지시를 정확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장 밖으로는 점점 산세가 깊어지고 있었고 도로 옆 나무들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 근처로 가기 전에 우리는 한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 집 주인은 우리와 직접 대화하지 않았고 대신 외사촌 격인 남자가 모든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가져온 개인 물품들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신분증이나 직장 관련 서류들은 모두 태워 없앴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산 시내에서 강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길은 대부분 산비탈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발밑에는 얼어붙은 낙엽과 눈이 섞여 있어 발자국 소리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우리 셋은 10m 정도 간격을 두고 걸었습니다. 혹시 한 명이 붙잡혀도 나머지는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저쪽 중국 측에서 탐조등이 강 위를 훑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이 수면을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빛이 닿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자세를 낮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탐조등은 우리가 숨은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변에 도착해서 얼음 상태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 강 중앙 부분은 아직 단단해 보였지만 양쪽 가장자리는 이미 녹기 시작해서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외사촌 격인 남자는 우리에게 강 중앙으로 바로 가지 말고 약간 상류 쪽으로 돌아가서 건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쪽이 얼음이 더 두껍고 중국 측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쪽 북한 측에서 개들이 한꺼번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어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 누군가 추적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걸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얼음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건너야 했습니다. 강 중앙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뒤쪽에서 짧은 폭음이 한 번 났고 제 오른쪽 물 위로 얇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사격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끝한이 스쳐간 자리로 물보라가 조금 튀어올랐습니다. 거의 동시에 제 앞쪽 얼음 표면에서도 뭔가가 튄 흔적이 보였습니다. 두 발째 총성은 첫 번째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발밑에서 얼음이 안쪽으로 꺼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이 몰려서 걷는 무게를 얼음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리명철이 밟고 있던 부분에서 가느다란 균열이 뻗어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한쪽 발이 잠깐 물에 빠졌습니다. 장화 안으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서 그의 움직임이 약간 둔해졌습니다. 뒤쪽에서는 계속 추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북한 측 순찰대가 우리의 탈출 루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뒤쫓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는 눈 더미가 제 왼쪽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사격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직선으로 걷지 않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측 강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지막으로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북한 측 탐조등이 다시 켜져서 우리를 직접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 셋의 모습이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뒤쪽에서는 더 큰 소리의 총성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중국 측 강변 바위들 사이에 숨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마지막 몇 미터는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뒤쪽 총소리가 갑자기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심리적 안도감도 있었지만 실제로도 북한 측에서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지역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중국 측 브로커가 손짓으로 빠른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산비탈 위쪽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 건물은 창문이 두 겹으로 막혀 있었고 안에서는 강 쪽에서 들리던 총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이 두꺼워서인지 바깥 소리가 거의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방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명철의 발은 동상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한국으로 간다고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팔려가기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에서 나올 때까지 서로에게도 최종 목적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한국행 루트에 실제로 올라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에 들어선 순간 해산 강변에서 들었던 총성과 얼음 깨지는 소리는 이제 정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강 위로 스쳐간 총성 소리가 구분되어 들립니다. 특히 조용한 밤에는 그날 얼음이 발밑에서 꺼지던 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소리들은 제가 북한을 완전히 떠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순간의 위험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 셋 모두 그 강을 건넜고 그 총성을 뒤로하고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빛이었습니다. 그날 들어간 곳은 평양방송위원회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 통로가 아니라 위로 열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창이 크게 뚫려 있어서 자연광이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형광등처럼 일정한 속도로 깜빡이지 않았고 팬 소리나 기계 돌아가는 소음도 섞이지 않은 조용한 밝음이었습니다. 문도 철문에 전자키를 대고 기다려야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실내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걷지 않았고 얼굴 표정도 일정하게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들고 다니는 서류도 우리가 쓰던 누런 공문지가 아니라 깨끗한 흰 종이였고 벽에 붙은 안내문들도 손글씨가 아닌 깔끔한 인쇄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있었지만 그 카메라들은 누구를 감시하거나 잡아가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양 지하 편집실에서 늘 들리던 기계 팬 돌아가는 일정한 소음이 여기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에서 번호를 부르는 안내 음성과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나는 부드러운 공기 움직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 말소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전달하는 식의 딱딱한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설명하고 질문하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무전기로 어딘가에 보고하는 거친 소리나 긴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납작하게 눌려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화면과 방송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곳 대기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평양에서 매일 점검하던 그런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똑같은 표정을 유지하며 정해진 대본만 읽지 않았고 한 화면 안에 여러 정보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뉴스 중간에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그대로 말하고 있었고 그 의견들이 서로 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11분 공백 때문에 위험에 빠졌던 바로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화면에 그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모두 정해진 각도, 정해진 표정, 정해진 말투를 지켜야 했는데 여기서는 카메라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찌푸린 얼굴, 생각에 잠긴 얼굴이 각각 다르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화면이 사람을 규격화하지 않고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송출 직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그 영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 셋이 그 텔레비전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직접 말로 하는 설명도 있었고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하거나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제스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천천히 반복해서 안내해 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서두르거나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본 장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썼던 낡은 편집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면이 선명하고 조작이 간단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각기 다른 채널, 다른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하루 종일 한두 개 파일만 들여다봤던 것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수십 개의 영상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많은 정보가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깨달음은 여기서는 숨겨야 할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위험에 빠졌던 이유는 11분 공백이라는 작은 불일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혼자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나 개인적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에 나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본 빛과 소리와 자유로운 표정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것들이 제가 평양에서 매일 다루던 방송과 얼마나 달랐는지는 지금이라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했던 그런 일로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11분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 지나지 않아 여기에도 화면을 고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보여주는 것과 안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는 구조는 여기에도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는 다 보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카메라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화면이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담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정해진 각도, 정해진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로운 방송을 보면서 여기서는 숨길 게 없고 편집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여기도 먼저 나가는 화면과 나중에 들어가는 화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순서와 길이를 정하는 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탈북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받을 때 그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겪은 일을 자세히 묻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 부분만 짧게 적어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 내부의 감시 체계나 11분 공백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강을 건널 때의 위험이나 한국에 대한 첫인상 같은 부분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녹화되는 영상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웃거나 밝은 표정을 지을 때는 화면을 길게 잡았지만 복잡한 설명이나 어두운 기억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짧게 처리됐습니다. 교육 자료나 안내 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었지만 탈북 과정에서 겪는 위험이나 중국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돼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소개됐지만 실패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두 줄로만 처리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과 도움이 되는 이야기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한 줄 지시 때문에 편집이 달라졌다면 여기서는 시청률이나 관심도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화면의 길이와 순서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결국 둘 다 고르는 손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숨기고 한국에서는 시청자 만족을 위해 부각시키는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화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편집실이나 방송국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이곳이 단순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다가도 시계를 한 번씩 확인했고 기록하는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손은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적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평양에서처럼 무서워서 서두르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의 일정과 목표가 정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광고와 시간표의 존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당의 지시에 따라 편성이 바뀌었다면 여기서는 광고주의 요구나 시청률에 따라 프로그램이 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광고는 황금 시간대에 자주 나오고 어떤 광고는 새벽이나 심야에만 나오는 걸 보면서 여기도 나름의 위계와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과 인기라는 다른 기준이 북한의 정치적 기준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뉴스 편집 과정을 몇 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하나인데 어떤 부분을 앞에 내세우고 어떤 부분을 뒤로 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뉴스가 됐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웃는 장면만 쓰느냐, 심각한 표정 부분만 쓰느냐에 따라 시청자가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송출 전 마지막 점검을 할 때 봤던 편집 기법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집하는 이유가 체제 선전에서 시청률 확보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문을 가지면 위험해졌지만 여기서는 왜 이렇게 편집하는지, 왜 저 장면을 빼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답변이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선호한다. 광고 효과가 더 좋다. 시간 관계상 줄여야 한다 같은 설명들이 북한의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보다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자기만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탈북자들도 그 질서 안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흥미롭고 교훈적일 때는 더 길게 다뤄지고 복잡하거나 불편할 때는 간략히 넘어가는 것도 그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발언권이 주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의 11분 공백처럼 숨겨야 할 것들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숨기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예 제거해버렸다면 한국에서는 관심 끌지 못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시기였습니다. 시청자의 취향과 광고주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검열관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여기도 선택이 있다는 것만 덧붙이면 그날의 관찰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방송용으로는 짧게 편집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전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11분 공백의 진짜 의미나 탈북 과정의 실제 어려움 같은 것들도 언젠가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간중간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옮기던 그날 마지막까지 필기를 멈추지 않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11분 공백부터 시작해서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 경험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길어지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됐는데도 그 사람의 펜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정확히 언제였나요? 몇 명이었다고 했죠? 같은 확인 질문을 자주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한 번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두고 넘어갔습니다. 특히 평양방송위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설명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복잡해서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들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따뜻한 차도 그 사람이 중간에 한 번 더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의 시작할 때 한 번 따라주고 끝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중간에 컵이 식은 걸 보고 조용히 새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제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으면서도 빈 컵을 치우고 따뜻한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제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나 중국에서의 은신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정확히 어떤 기분이었나요? 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부담 없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날 있었던 회의실의 분위기도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눈이 피로해지는데 그날은 덜 피로했습니다. 창문도 조금 열어놔서 공기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은 의자도 등받이가 편했고 테이블 높이도 적당해서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미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둔 것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걸 예상하고 환경을 준비해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사람의 필기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거의 다 적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까지도 기다려주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제가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11분 공백을 발견했을 때의 미묘한 심리나 리명철과 눈빛으로 교감했던 순간 같은 것들까지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은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 서둘러 나가는 동안 그 사람은 적어둔 내용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할 때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 자리를 다시 지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이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걸 봤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고 마치 언제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려라도 누군가 내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건 큰 의미였습니다. 그때 이곳에서는 끝까지 들어주는 자리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에 쫓기고 모든 이야기가 요약되고 편집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11분 공백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복잡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고 누군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는 숨기고 지나갔던 11분의 공백도 지금은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온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 선전물과 기존 편성표 사이에 생긴 그 시간 차이를 발견하고도 즉시 상신하지 않았던 그 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양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지하 편집실의 형광등이 아니라 제가 고른 빛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려면 철문 2개를 지나야 했고 첫 번째는 전자키, 두 번째는 당 조직비서가 가진 열쇠로만 열 수 있던 그 깊은 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계 펜 돌아가는 일정한 소음에 묻혀서 리명철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방에서 그때 나누지 못했던 말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11분 공백을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눈빛,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 바로 위로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먼저 원본을 확인해 봐야 할지 고민했던 그 몇 초간의 망설임까지도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야 했던 우리가 창고 쪽 사각지대에서 나눈 짧은 신호들과 손짓들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출입대장에 갑자기 끼어든 손글씨를 의식하느라 개인 메모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일 분량 영상 원본 열람자는 별도 기록할 것이라는 그 한 줄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그 글씨체가 평소 우리가 쓰던 볼펜 색깔과 다르다는 걸 알아챘을 때의 소름까지도 지금은 제 노트에 그대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품었던 의구심들, 편성표와 다름, 재확인 필요 같은 메모들을 태워 없애야 했던 그 순간의 아쉬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 판단을 기록해뒀다는 것 자체가 체제 불신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던 그 시절의 공포도 지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철문이 2번이나 잠긴 뒤에야 형광등이 깜빡이며 만드는 소음층 속에서만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어둔 채로 박광혁이 6개월 전 갑자기 사라진 그 빈자리에 대해서도 그의 의자 위에 덮여있던 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편집 전 원본을 너무 오래 들여다봤기 때문에 조용히 제거되었다는 우리의 추측, 그 빈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위지도원이 내려와서 층마다 열쇠가 바뀌고 출입대장에 손글씨가 끼어들기 시작했던 그 변화의 순간들도 지금은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도원이 내려왔다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가 만들어낸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를 조여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고 닫는 시간이 중앙 서버에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 화면 오른쪽 아래 녹색 감시 표시 등이 깜빡일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도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해산 강을 건널 때 뒤에서 들렸던 총성도, 발밑에서 얼음이 꺼지던 소리도 지금은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어서 그 순간의 공포를 제대로 소화할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선택이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 건물에서 창문이 2겹으로 막혀 있어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안도감도, 브로커가 한국으로 간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던 경고도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본 빛과 소리들,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정들도 이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에도 화면을 고르는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과정,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때 반지 하층의 기계 팬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광등이 일정한 속도로 깜빡이며 사람을 감시하는 그 복도에서 충분히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록하지 못했던 11분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복원되었고 이제는 그 11분에 담긴 모든 의미를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기는 그 말을 끝까지 버텨주고 이 빛은 그 기억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날 얼어붙어 있던 모든 말이 이제는 다 나왔습니다. 창문 밖 자연광이 바닥까지 환하게 들어와 있었고 형광등은 더 이상 일정한 속도로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2개가 아니라 하나였고 전자키나 당 조직 비서의 열쇠 없이도 자유롭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너머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